네, 이렇게 그 한국 주식과 환율은 달러원 환율이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한국 국내 투자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달러 자산을 편입하자 이렇게 됐고요.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이 왼쪽을 보시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주가 지수인데요. 한국은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본, 독일, 미국, 중국 다 올랐죠. 예. 그래서 특정 국가에만 넣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인데요. 뭐 오른 자산 있고 떨어진 자산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어느 특정한 한 나라에만 투자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자,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2020년에 미국이 더 좋을 거 아니냐? 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보시면 제일 왼쪽 위가 1970년대, 70년대에 미국 대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때는 미국이 저쪽 파란색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더 수익이 안 좋았죠. 1980년대를 보시면 가운데 위에 그리고 보시면 그때도 미국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990년대를 보시면 미국이 이머징을 이겼습니다. 파란색이 더 높이 올라갔죠. 자, 2000년대를 보시겠습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미국이 파란색이 더 낫죠. 이머징보다. 이머징이 훨씬 좋은 수익을 냈어요. 2010년대에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2019년 말까지는 미국이 아주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계속 좋을 것이냐? 얘 누가 맞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성 편향을 갖고 있어요. 최근성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그렇지만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만 투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특정 국가에만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는 건 각종 연기금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분산 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해외연금, 주요 연기금들에서 해외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필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국가에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자, 달러는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달러 자산의 위험은,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혹은 외환 보유액이 타격이 왔을 때, 금은 해지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굉장히 좋아했던 적도 있고요. 자, 지금 금값이랑 달러를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달러도 코로나 때 1200원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 1000원대 간다는 얘기가 있죠. 달러 자산을 막연히 갖고 있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자, 이건 달러와 금의 상관관계입니다. 둘이 서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죠. 네.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가져가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6가지 자산을 담게 됐습니다. 즉 이렇게 6가지 자산군을 설정을 했죠. 6가지 자산군에서 상품을 골라내면 됩니다. 국내 주식 대표로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100. 제가 이렇게 2가지씩을 선정한 이유는 두 개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수수료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고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 괜찮은 상품들을 고른 거고요. 그리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산군하고 상품을 설정했으니까 다음은 장기 목표 비중을 결정해야 됩니다. 즉 아까 선택한 주식, 채권, 달러, 금 같은 거에 얼마나 돈을 넣으면 되느냐, 이게 장기 목표인데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으로 아주 오랫동안 큰 돈을 운용하고 있는 연기금들을 봤어요. 국민연금의 지금 자금 운용 규모가 600조가 넘거든요. 600조를 굴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자산 배분을 보시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이렇게 쫙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랑 사학연금이랑 달라요. 공무원연금이랑 괴직원 공제도 달라요. 즉 자산 배분 비중의 정답이 없다. 정답을 찾기가 아주 어렵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이제 그 금융공학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연구들을 많이 공부도 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렇게
우수하다라고 알려진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 비중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형 투자자라면 위험 자산의 70%, 안전 자산의 30%. 자, 위험 자산으로는 주식,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금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당히 나누는 거죠. 25, 25, 20. 뭐 금이 좀 싫다 하면 좀 줄이셔도 되고. 그다음에 안전 자산 30%는 10%, 10%, 10% 이렇게 나누는 거죠. 10% 하죠. 되게 반반 전략인데 이게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장기 목표 비중을 결정을 했으면 투자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자, 언제 투자하냐? 요즘 같은 때 투자해도 되냐? 이 질문이 항상 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도 이 질문이 와요. 왜냐하면 주식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떨어질 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주식이 떨어져도 와요. 지금 떨어진다는데 들어갈 수 있냐? 해도 되냐? 자,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산 배분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접근을 했으니까 마켓 타이밍은 잊자. 예, 우리가 할 건 아니다. 예.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처럼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하나에 들어간다고 하면 가격의 움직임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부드럽게 우상향합니다. 즉 지금이 제일 싼 때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좋다. 매매 시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이런 말 있죠. 예.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예. 블렛이라고 하는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만큼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 싼 건지 비싼 건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 투자에는 리밸런싱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리밸런싱을 이제 할 때는 비싼 거를 아까 처음에 장기 목표 비중에서 올라간 자산을 팔고 떨어진 자산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 초보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번거롭다 그럼 분기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허용범위 제한법 이런 거는 복잡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에서 한번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밸런싱이 왜 중요하냐? 심플한 예를 갖고 왔는데요. 환율이 1,000원일 때 원화로 500만 원, 달러로 500만 원, 5,000달러죠. 갖고 있었다고 칠게요. 맨 왼쪽 밑에 보시면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환율이 변할 때마다 매달 한 번씩 리밸런싱을 했어요. 그런데 리밸런싱만 했는데 3개월 후에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1,008만 원이 됐죠. 8만 원을 벌었어요. 이런 걸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합니다. 리밸런싱을 안 했으면 그 1,0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환율로 1,000원 그대로고. 재밌죠?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 환율 변화가 50원이냐 아니면 환율 변화가 900원이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잔고가 달라져요. 그렇죠? 변동성이 클수록 유리한 게임이 됩니다. 자산 배분에서는. 재밌는 이제 굉장히 유리한 효과고요. 그러면 최적의 리밸런싱 기간은 얼마냐? 이거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줘야 되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많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자, 1년에 한 번만 재분배하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하면 비용이 나가니까, 거래 비용이 나가니까. 근데 연금계좌는 매매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거나 비용이 안 나가죠. 근데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리밸런싱은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 제가 수고하는 것도 비용이니까요. 그거만 유념하시면 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실행해야죠. 자, 투자를 실행하기 가장 좋은 건 ETF다. 소액 투자 가능하고 비용이 쌉니다. 운용이 투명하고 황금성, 유동성이 높아요. 자, ETF랑 다른 애들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ETF는 그냥 펀드고 인덱스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동성이나 황금성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ELS, DLF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작년, 재작년에 엄청난 그 기사화 됐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혹해하지 마시고 뭐 2억을 DLF에 넣으셔가지고 노후 자금을 다 90 몇 프로를 날리시고 뭐 이런 사례들 기사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잘 모르는 거에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냐? ETF 투자를. 자, ISA,
연금저축, IRP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하고 IRP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금씩 달라요. ISA는 앞에 설명 안 드렸는데 절세통장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굉장히 절세에 유리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ISA 계좌도 잘 운용해 주시면 되고, ISA는 이 안에서 손익통산이라는 걸 해줘요. 손해난 거랑 수익난 거랑 퉁쳐가지고 손해난 거 빼고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 그럼 세금 많이 내보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고, 소득이 없어도 당연히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좌를 벌써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돈 어떻게 넣어야 되냐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이 표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연금저축에 일단 400을 넣으시고요. 자, 돈이 남았다. 그러면 퇴직연금에 300. 그러면 둘이 합쳐서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 넣으시면 내년에 100만 원이 나와요. 연말정산으로. 예. 그리고 돈이 남았다. 그럼 다시 연금저축에 1100만 원을 더 넣으세요.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도 돈이 남았다. 그럼 ISA 계좌도 운용하시고 일반 계좌도 운용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 됐죠? 이거 ISA 계좌를 이용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인데 앞에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왜 자꾸 8% 수익 난다고 얘기하냐? 이거를 한 20년 정도 백테스트를 해봤어요. 백테스트 해봤더니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률이 8.5%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느냐? 이렇게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연금으로 해서 운용하시는 분들이 제 블로그에 자기가 어떻게 운용했는지 올려주고 계세요. 그걸 한번 와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변동성, 세 번째 줄에 있는 변동성이 이머징, 미국, 뭐 금, 국채 이런 거 다 20% 막 10몇 %씩 되는데 ISA는 7.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대 낙폭도 1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식이나 이런 건 뭐 60%, 50% 이렇게 되죠. 이런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 동일합니다. 상품 한 가지만 바뀌고 동일하고요. 마찬가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IRP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 선물 ETF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선진국 국채가 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선진국 주식을 환 노출형으로 바꾸면 달러 투자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자산군으로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는 이제 요런 그래프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연금 정보 다 모르시잖아요. 통합 연금 포털, 뭐 네이버나 뭐 다음에 가셔가지고 통합 연금 포털이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 주소가 딱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 정보 다 나옵니다.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뭐 개인 있는 거 다 나와요. 가입한 게 있으시면. 그리고 이제 통합연금에서 자기 연금을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예상연금 수령액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지 이제 노후 플래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